오늘 저는 기본소득제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었는데 최근에 부쩍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은 제도와 사회적 경제라는 굉장히 오래된 미래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두 가지 영역의 접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개인에게 똑같은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 없이 지급하는 그런 제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쉬운 정의인데 너무 낯설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고 여러 번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경험하셨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개인 단위는 아니라서 기본소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구별로 어쨌든 모든 개인에게까지 가도록 지역화폐를 지급했어요. 이게 기본소득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가구 단위로가 아니고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게 되면 기본소득제가 됩니다. 액수가 물론 많고 적고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본소득제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모든 논란과 방법론과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질문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회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겠죠. 그 여유는 무슨 여유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여유? 생계활동으로부터의 여유입니다. 생계활동이란 건 다시 말해서 재무적인 성과를 얻어야 되는 압박이에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는 그 압박으로부터, 그 기본소득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작은 액수라면 조금, 큰 액수라면 많이 여유로워지겠죠. 그렇게 여유로워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그 여유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모든 개인에게 여유가 생겼을 때 그 개인은 이 여유를 훨씬 더 타인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이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커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여유를 그냥 좀 더 소비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냥 좀 더 이 굉장히 즉각적인 쾌락, 즉각적인 행복을 얻는 데 사용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 간극을 뭐라고 봐야 되냐? 저는 이게 사회적 경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좀 비영리 활동 전반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여유가 우리 사회 전체에 주어졌을 때 그 여유를 좀 더 사회적 자본을 키우고 신뢰를 쌓고 공동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부라는 데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나라의 부, 나라의 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250년 전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때 얘기했던 국부는 뭐였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가능성이 높죠. GDP가 얼마냐? 그래서 수치를 보시면은, 뭐 GDP에 대한 수치는 전 세계에 지금 뭐 표준화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그 GDP 정의는 아시죠? 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을 들으셨다면 그 사회책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정치경제들에서도 나와 있을 거고요.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재료비로 쓴 거 빼놓고 나머지, 그게 부가가치거든요. 인건비 나가기 전에. 그것을 다 합치면 GDP가 되는 거죠. 그걸 다 합쳐봤더니 전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크냐? 미국이 가장 크다는 거고, 이런 순서로 쫙 돼 있는데, 그래요, 미국이 가장 GDP가 커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미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인가요? 미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인가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사는 나라 같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가장 치명적인 환자가 많고 가장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국가가 미국이죠. 잘 산다는 정의 안에 GDP만 넣고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방역의 실패와 이런 실제 삶의 질의 문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방역이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사회의 그 인종 갈등이 극심하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시민이 백인 경관에게 진압 과정에서 목을 짓눌려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인종차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반발해서 아니 사실 미국 인종차별 없는 나라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발하는 또 시민들도 있고, 굉장히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인종차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흑인 민권 운동이 성공했다고 한 지가 이미 60년이 지났어요.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흑인 민권 운동가, 워싱턴 마치라고 해서 워싱턴까지 그 미시시피에서 알라바마에서 10만 명 흑인들하고 다 같이 가서 시위하면서 얻어낸 인종차별 폐지, 법적으로 인정받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인가요? 그 60년 동안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GDP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민간 우주선을 쏴서 지금 우주에 나갔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갔죠. 그럴 정도로 기술이 발달을 하고, 보스턴에서는 인간의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이제 인간이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이 바이오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정말 기술로 또 발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데 한쪽 면에서는 인종 갈등이 끝나질 않고 방역은 엉망이고 이런 나라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는 정의를 일단 한 다음에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나 찝어서 딱 봤는데 이거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을 바꿔야만 진짜로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동안 국부를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성장을 국가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죠.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경제학 용어로는 불리는데, 대체로 기술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총합한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랜 기간 질적으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빼고, 국가가 나서서 동원해서 빨리빨리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노동과 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발 계획 세우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60년대, 70년대에 해외에서 차관들여다가 자본을 막 주입하죠. 노동 자본 중에 뭐가 커지면은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막 집어넣으면 경제 성장 커집니다. 그리고 노동. 이게 뭐죠? 노동? 일자리입니다. 고용을 많이 해야 노동이 투입이 많이 되는 거고, 그래야 또 GDP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투입하면서 밀어 올리는 것을 국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렇게 살아서 우리나라 GDP 굉장히 많이 올랐죠. 60년대, 70년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1990년대 이후에,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돌파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졌다, 이런 신문 기사가 한참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 기사를 기억을 하신다면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기도 하지만 연세도 꽤 되셨을 거예요. 1990년대 중반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1997년에 IMF 구제금융 받기 직전까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에 겨우 10,000불을 넘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딱 10년 지난 다음에 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한국병에 걸려가지고 국민소득 20,000불을 넘는다, 못 넘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한 1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40,000불 못 넘는다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40,000불 또 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이 경제 성장이 아주 탄탄하게 빠르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부러 두 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90년대 중반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딱 그만큼 자살률도 높아졌어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라면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분만큼 잘 살게 되었던 거라면 자살률이 높아질 이유가 없죠. 자살률만 높아진 게 아니고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출생아 수가 2020년에 27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더라고요. 합계 출산율은 0.8.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낮은 출산율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잘 살게 되고 있는 거였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미래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해야죠. 근데 결과는 반대였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겪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우리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국부가 늘어나는 것은 GDP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국가는 거기에 올인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거기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회적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 우리는 항상 경제적 가치, 재무적 가치를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가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것만이 부가가치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더 공동체답게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학술적인 용어로는 부르죠. 그런 가치도 있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괜찮은 환경을 물려주는 환경적 가치라는 것이 또 있고, 이런 다른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전체 GDP는 높아지는데 불평등은 커지면 뭐 국부는 늘어났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불평등도가 커졌으면 이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어난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회적 가치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가치를 다시 찾아내야 될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장을 지상 목표로 운영되어 왔던 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올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게 표현해요. 학자들이 국가의 귀환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영국에서는 마거렛 대처 수상이 국가를 운영하고 이럴 시기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죠. 그러면서 국가는 작을수록 좋다고 주장을 했고 공공기관은 민영화를 하려고 했고 세금은 깎으려고 했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면서 국가는 뒤로 숨어 있어야 하고 시장이 앞에 나서야 되고 국가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그때 한 번, 첫 번째로 국가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구제금융도 하고 이래야지 살아나네. 이렇게 한번 느꼈던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왔죠. 국가가 돌아온다고 얘기하면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 소설에서 빅브라더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빅브라더가 우리 이 개인들의 삶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독재 국가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감시 국가, 굉장히 큰 정부를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했었죠.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빅브라더의 얼굴이 바뀌었을 뿐이죠.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빅브라더. 시스터인가? 빅시스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재정 구조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역할로 봤을 때 그냥 얼굴과 톤과 이 분위기를 빼놓고 그냥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병이 있는데 우리 국민 중에 누군가 그 병에 걸리면 우리 정부는 끝까지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 다 파악한 다음에 낱낱이 공개하고 그 사람은 어딘가에 격리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법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구속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무서운 국가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정부가 좋은 정부냐 나쁜 정부냐. 두 가지 정부는 다 큰 정부입니다. 두 정부는 다 강한 정부예요. 근데 좋은 큰 정부냐 나쁜 큰 정부냐. 그 강하고 큰 힘을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국민들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제가 신자유주의 얘기를 했는데요. 신자유주의 주장하신 분들 좀 충격받으실지도 모르겠는 데이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실은 작은 정부란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국가를 운영하던 1980년대조차도 국가는 계속 커졌어요. 어떤 면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예산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퍼블릭 소셜 스펜딩이라고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이 사회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 전체 국가 규모, 다시 말해서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감소한 적이 없어요. 1980년대에도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점점 더 커져왔고 지금 가장 크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2020년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10년, 20년 내에 작아지는 정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언제나 가장 큰 정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재정의 규모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에서 세금도 깎아줬고, 대처도 그렇고, 뭐 공공부문 민영화도 했고, 효율화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얘기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영국의 세금이 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랫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늘지는 않았어요. 세금의 액수는 늘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지 않았는데 대신 빚을 늘렸죠.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은 똑같이 다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는 어떻게 해왔냐 하면 그냥 계속 자신을 키워왔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나라는 세금을 걷어서 키웠고,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나라는 부채를 늘려서 키웠고, 세금과 부채를 다 늘릴 수 있었던 나라는 둘 다 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정부를 어떻게 좋은 정부로 잘 운영할 것인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전체 국민소득은 크게 정부소득, 기업소득, 가계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의 맨 아래 선이 한국인데요. 60% 조금 넘는 수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득 분포를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경제 주체별로만 보더라도 실제 국민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아주 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국가가 여기서 역할을 한다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계소득을 늘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경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순전히 정말 경제적으로. 그리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것도 국민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을 보면 이게 맨 위에 있는 빨간 선이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거죠. 굉장히 높아져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맥락에서 제가 기본소득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기본소득제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갈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소득에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는 필수적이고 3가지는 논쟁적이에요. 필수적인 3가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3가지입니다.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해서 모든이에요, 모든.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가구에 갔죠. 보편적입니다. 무조건성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해서 조건 없이. 그게 뭐냐? 구직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력서 냈다고 증빙해서 지방노동청에 가서 제출 안 하셔도 돼요. 교육훈련 받으러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시지 않아도 돼요. 나한테 맞는 일자리 나타났다고 통보받는다고 해서 거기 가서 면접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냥 드려요. 이 돈 그냥 쓰세요. 이런 겁니다. 개별성, 그건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이면서 무조건적이었죠. 재난지원금 주면서 약간 조건이 있었네요. 어쨌든 굉장히 상당히 무조건적이었죠. 지역화폐라는 점은 있었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여기에 이거 드리니까 뭘 하라는 건 없었죠. 사실 이게 굉장히 낯설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뭐든지 대가가 있게 마련이죠.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으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계약을 맺고 납품하기로 했으면 그 정한 일자에 납품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정부로부터 어떤 급여를 받으면 정부에서 요청한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조건성이에요. 예를 들면 조건적인 급여에는 실업급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구직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빙을 해야 되는 급여죠. 그래서 무조건성이라는 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해당이 됐습니다. 개별성은 달랐죠. 가구 대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 기본소득제와는 달랐습니다. 개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때 그 급여는 오늘 태어난 아기부터 내일 돌아가신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지급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실 필수적인 정의고요. 추가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성, 두 번째 현금성, 세 번째 충분성인데요. 정기성은 이런 거예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입니다. 물론 분기에 한 번씩도 정기적이에요. 1년에 한 번씩도 정기적이에요. 평생 한 번도 정기적이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평생 한 번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기초자산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을 주자. 성인 됐을 때 1억 원 주고 그거 마음껏 투자를 하든지 뭘 불리든지 까먹든지 알아서 하도록 하자 라고 주장하시면서 이것도 기본소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평생 동안 나눠서 정기적으로 줘야 사람이 생활이 안정이 되고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정기성입니다. 현금성은 현찰로 줘야 된다. 현찰로 주면 좋죠.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지폐로 주면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쓸 수 있거든요. 황금성이 있어요. 황금성이 있는 상품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화폐가 권력이 되는 겁니다. 화폐가 자본이 되고 권력이 되는 건 그래서예요. 구매력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경제 용어로는 소비자들에게 구매력을 주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수 소비가 많이 진작돼야 자영업자도 살고 내수기업들도 살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현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현금의 반대는 뭐냐? 현물입니다.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하고 나서 쌀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죠. 네, 끄덕끄덕 하셨으면은 옛날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그런 이제 쌀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바우처, 뭐 교육 바우처를 주고 교육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주거 바우처를 주고 집을 구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현물 지급 복지들이 있죠. 근데 기본소득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현금이냐? 여기서 논란이 있어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찰을 줘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를 줘도 된다. 특정 지역 안에서 특정 업종을 제한을 해놓고 해도 지급해도 그것도 현금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충분성 논쟁이 사실은 가장 뜨거운 논쟁일 수 있어요. 충분성 논쟁은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가 충분해요? 돈 얼마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을수록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죠, 당연히. 대체로 생계에 필요한 소득, 충분한 소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정의는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액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에서 정한 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1인 가구 생계급여가 51만 원 조금 넘죠. 그 정도 수준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개인입니다. 4인 가구면 200만 원 되잖아요. 생계급여는 200만 원 안 돼요. 지금 뭐 1인 가구는 51만 원이지만
뭐 2인 가구는 100만 원 안 되고 3인 가구는 150만 원 안 되고 그렇게 짝짝짝 좀 조금씩 깎이죠.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다 지급된다면 그만큼 쭉 늘어나는 건데 그 정도면 4인 가구 200만 원 넘으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현재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GDP의 일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충분성을. 그래서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잘 정리된 책을 낸 필리페 반파레이스, 벨기에 학자죠. 그 반파레이스는 GDP의 25%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꽤 충분한 기본소득이죠. 이 정도라도. GDP라는 게 나라에서 1년 동안 번 전체 돈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을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건 꽤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계산하면 월 75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 1인당. 그러면 4인 가구 한 300만 원 되죠. 꽤 충분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분성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데서 출발하면 된다. 그리고 이 지구나 데이터나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은 똑같이 나눠서 가질 어떤 클레임, 그런 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액수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단돈 10,000원을 주더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10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아마 한 3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는 좀 더 액수가 높고 그러니까. 그럼 그 정도를 연간 지급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도 보편적 기본소득제 좋은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격차는 크죠. 월 75만 원은 지급해야 된다. 이런 분들하고 연 30만 원만 지급해도 된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건 이 정도가 사실 전부예요. 이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어떻게 이걸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이것은 왜 정당한가, 왜 기본소득제라는 이 제도가 성립할 수 있고 그것이 왜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끊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당성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인간 존엄성의 실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우리는 배웠고 헌법에도 써져 있고 그렇게 사실은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등성이 실제로 구현되는 순간은 언제냐를 물었을 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대답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투표 있죠. 투표는 평등해요. 투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표를 찍죠. 근데 투표 말고 다른 때 있으세요? 예컨대 우리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의무 교육을 제공해요. 초등학교는 아무도 돈 안 내고 누구나 가야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부모도 초등학교 자녀를 부모가 안 보내면 부모가 처벌받아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사실 어린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초등학교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기 지금 아이들 다 떠나고 노인들만 살고 있는 낙도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외롭게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8살 아이하고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아주 이 부유한 부모의 가정에 태어나서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리고 아주 이 능력 있는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하고, 두 학생은 평등한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죠, 사실. 평등하게 제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뿐이죠. 균질하지가 않아요. 보육도 똑같이 제공하고 있지만 균질하지 않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복지는 그야말로 균질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서비스 이 복지는 특히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돈은 평등하잖아요. 그게 기본소득인 거죠. 소득, 현금. 현금은 균질하거든요. 돈 10만 원은 모든 사람에게 현금 1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사실은 같아요. 그만큼씩은 같죠. 물론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더 받았을 때하고 한 푼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 더 받았을 때 이 사람의 전체 힘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여전히 나지만 딱 국가가 제공하는 만큼의 평등성이 생깁니다. 특히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제공한다면, 선분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주머니는 차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존엄과 연대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상당히 이제 거대한 당위성이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사실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고, 권리라는 건 사실 권력인데, 어떻게 보면 힘인데 그걸 준다. 소득을 똑같이 제공하면 준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본소득제의 기능적 정당성들 얘기하는데요. 그게 한 5가지 정도로 좀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적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소득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인간 노동이 대체된다는 점도 있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이전에 3차 산업혁명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공장 노동자들은 상당 부분 대체가 되고 많은 분들이 서비스업 쪽으로 넘어왔죠. 근데 서비스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매, 소매, 그리고 음식, 숙박업,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 뭐 이런 쪽의 서비스업들은 이전에 제조업에서 제공하고 있던 그런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요. 처우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임금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고용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득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기본소득제의 한 가지 논거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두 번째 논거가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소득 하위 90%에게 소득을 주면 되는데, 그거를 선별해서 주는 것보다 다 준 다음에 소득 상위 10%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걷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운영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합계 출산율 굉장히 낮아진 거 말씀드렸죠. 0.8까지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주머니를 차고 평생 동안 자기가 먹고 살 건 자기가 마련을 이미 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비 부모들이 인지한다면 훨씬 더 많은 출산을 할 거라는 그런 논거입니다. 공유부의 분배 문제도 있습니다. 공유부, 공통부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공동을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그 자산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떠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창의적으로 다 만든 걸까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사실 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편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해서 내보내는 거죠. 근데 마치 시장에서 상품화가 될 때는 제가 이렇게 던지는 말이 상품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쌓인 이 앞선 학자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의 이 뭉터기는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보상도 제가 받아요. 보상 많이 해주시나요? 보상도 제가 받아요. 어쨌든. 상품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강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개발한다. 반도체 기술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엔지니어들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 대학에 쌓여있는 지식들은 다 그 전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고 수많은 동료 학생들이 연구를 한 것이에요. 그게 쌓여서 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의 지식 위에 살짝 한 칸 얹은 게 반도체라는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돈은 반도체 회사가 다 벌어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이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공유부, 공통부의 지금 핵심적인 이 논거는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빅데이터 논의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 그거 자체가 부의 원천이 되는 게 지금이죠.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사회적 경제를 열심히 검색을 하시면은 사회적 경제 관련된 광고를 계속 내보낼 거예요. 그럼 그 광고비는 페이스북이 벌어갑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면서 흘린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화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식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서 돈을 벌어가는 거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공유부 공통부다. 쌓여있는 지식과 마찬가지로 공유부 공통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환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소득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 유력한 방법이 이거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 수 없고 돌아가신 분들도 기여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모두에게 지분을 인정해서 나눠주자. 공유부의 분배 방식으로 기본소득세를 도입하자. 이런 논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꽤 인기 있는 논거죠. 행정효율성 달성입니다. 이건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의 목적과 대상이 있는데요. 이 목적과 대상을 정밀하게 가리면 가릴수록 이 선별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비용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어서 그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또 선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겪는 뭐 모멸감이라든지 작성해야 되는 서류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큰 제도가 하나 생길 때마다 정부 조직이 하나 생기거나 공단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죠. 기본소득세는 걷어들인 것을 바로 개인에게 최종 이 수요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선별 과정이라든지 전달 체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본소득세하고 유사한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런 것이었고 지금 지자체나 부처별로 있는 여러 가지 생계와 관련된 현금 수당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기본소득세하고 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효율성 얘기할 때는 예컨대 뭐 여러 지자체나 부처로 나눠져 있는 수당 중에서 취지가 같은 것들은 통합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많이 하죠. 자, 지금부터는 기본소득세에 대해서 제기되는 아주 인기 있는 몇 가지 반론들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반론은 이거죠. 재정이 이 돈이 어디 있어서 주냐. 없는 돈에 막 주면 후손들이 부담된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할게요. 그러니까 재정을 아껴서 필요한 데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재정을 줄이거나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재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커졌고 지금도 커지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커질 겁니다.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무슨 역할이? 재정적 역할이. 국가의 규제적 역할은 그 선택인 것 같아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역할은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역할은 줄일 수는 없어요. 이제 계속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 사실은 20세기 들어서 계속해서 국가의 재정적 역할은 커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을 아껴 쓰자는 얘기 자체가 좀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재정이 커진다는 전제 아래서 좀 이 사안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빚으로 기본소득세를 도입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이야기이죠. 저는 빚을 내지 않고 기본소득세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재정 연구를 했었고 상당 부분 성과를 이뤘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저희가 짰던 재정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세 중심으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세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짜면은 빚은 하나도 늘지 않아요. 대신 소득 재분배가 되죠.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정한 과세, 알기 쉬운 복지, 효율적 재정 세 가지 영역에서
재원을 187조 원 마련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연구의 결과인데요. 일단 소득세제 비과세 감면 정비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소득세제에 비과세 감면 조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교육비도 비과세, 의료비도 비과세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꽤 큽니다. 한 80조 원 정도 돼요. 80조 원 중에 3분의 2 정도만 사용을 해도 56조 원, 이 정도만 사용을 해도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187조 원 기준으로 보면은 한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에 재원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 과세가 있고요. 기본소득 자체도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 5억 원인 사람이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걸 과세소득화한다. 그러면은 소득 세율이라는 게 누진적이기 때문에 연봉 5억 이상이면은 42%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기본소득 받은 30만 원에 대해서 42%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건 자동 계산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월급 봉투에 찍히는 그런 세금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거기 합산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187조 원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15조 원은 아낄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고, 그뿐만 아니라 탈루과세나 탈루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이 있어요. 이런 건 뭐 사실은 지금 과세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 복지 포인트라든지 뭐 해외 그 부동산 금융자산과 관련된 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못 잡아내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반발 때문에 못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자들은 반발하잖아요. 비과세 감면 받고, 지금 세금 안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게 되니까 반발을 하는데, 세금을 걷어가서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 수혜자들은 반발을 환영하지를 못해요. 반발은 있는데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질 않는데, 기본소득세를 도입하면 걷어서 바로 나눠주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지지자들이 생깁니다. 이걸 기반으로 좀 도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기 쉬운 복지 50만 원은 예를 들면 유사 성격의 현금수당 통합하는 겁니다.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드는 재원, 그리고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 감면을 또 정비하는 거예요. EITC라든지 CTC 이런 게 있어요. 아세요 혹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그런 또 수당들입니다. 이게 기본소득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저소득 근로자들 돕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본소득제 도입하면 이런 것들을 합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50조 원 정도가 아껴지기 때문에 187조 원 중에서 사실은 137조 원만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지자체에 묶여있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또는 뭐 연말에 보도블럭 가는 예산처럼 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예산들,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예산들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소득 방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재정을 마련해서 짜봤는데, 요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짜면 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세 도입할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30만 원까지 안 가도 뭐 20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빚을 안 내고 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손한테 무조건 빚 물려주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노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도와줘야 된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모든 국민을 고용할 수는 어차피 없기 때문에 한계가 아주 명백한 거죠. 그러면 민간에서 고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서는 고용이 안 일어나고 부가가치가 낮은 영역에서는 고용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부문이에요. 제조업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좋은 기업들.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제조업 전부 다 합쳐봤을 때 엄청나게 빠른 자동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지금까지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7배 정도로 늘었어요. 근데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노란 그래프가, 노란 선이 고용이고요, 위에 파란 선이 부가가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이 생산하는데 더 이상 노동력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부터 추가로 뭔가를 생산할 때는
노동을 지금 있는 정도만 계속 고용한다. 유지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뭐 이게 제조업만 딱 있으면 괜찮아요. 뭐 다 제조업 가서 취업하고 부가가치 계속 높아지니까 이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처우는 점점 좋아하는 지겠죠. 그래도. 그런데 문제는 이 바깥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깥으로 이 돈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경로가 어떤 거였냐면 기업이 돈을 더 벌면 고용을 늘립니다. 그래서 임금을 더 지급해요. 그럼 이 임금을 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할 때 내수 소비고 대부분 서비스 소비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 있는 도매, 소매, 뭐 유통이라든지 음식 숙박업 이런 곳들이 괜찮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용이 딱 끊기니까 이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고용하지 않으니까 노동력 공급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돈은 안 흘러나오고 그러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이 맨날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치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자라는 말은 상당히 공허하죠. 제조업에서 고용을 늘린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제조업 아닌 부문에서는 안정되고 처우가 좋은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게 끊어진 이 소득의 흐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여기서 덜어서 전체에게 뿌리면 돈이 돌면서 소비가 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일자리가 생기게 될 거다. 소득 보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저부가가치 부문을 조금 부가가치를 높여서 일자리 만들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 또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운 분들 선별해서 도와야 되는데 왜 모두에게 지급을 하냐?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에피소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된 지가 우리나라도 한 20년 됐고 뭐 서구는 말할 것도 없죠. 서구는 지금 한 100년 된 복지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우리는 서구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한 20년 운영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서구라고 사각지대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사각지대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줘야 될 사람을 찾아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줘야 될 사람을 계속 찾으니까 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내게 되잖아요. 근데 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 중에 우리가 못 찾은 줘야 될 사람들이 늘 있게 되는 거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접근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서 환수를 한다. 보편지급 선별 환수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가족 이 생활고 비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선별과 보편의 차이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건 기본소득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별과 보편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현물과 현금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하면 그 돈이 뭐 사교육이나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냐. 현물로 지급해야 되지 않냐. 주거를 지원하고 뭐 교육을 지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월급을 깎자는 얘기죠. 사람이 월급을 많이 주면은 사교육 많이 하고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니까 월급을 줄이고 그걸 뭐 쌀로 주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오해에서 좀 비롯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할게요. 현금이 문제입니다. 현물이 부족해서 현물을 분배해야 되는 상황이면 현물을 더 분배해야겠죠. 현금이 가게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큰 거시경제상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득이 지급돼야죠. 황금성 있는 걸 지급해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뭘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주거 바우처로 딴 걸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수 소비가 돌아가도록 만들려면 황금성이 있는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소득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것은 선별주의, 뭐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것하고 현물로 지급하자는 게 둘 다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행정에 대한 생각을 한 가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공무원은 안 계시죠? 우리나라 정부의 크기가 사실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도 커지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요. 근데 커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결정을 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부는 돈을 가급적이면 쓰기만 하고 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민간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커지는 방법도 있어요. 두 길이 다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는 제 느낌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로 행정이 가진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큰 결정은 정부가 하고 민간은 그 정부가 해놓은 결정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점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정부에서 그리는 좀 안 좋은 상이죠. 큰 정부가 되더라도 정부가 큰 재정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뿌려주고 민간이 결정을 많이 하면 이런 가불관계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의 자유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좋은데 그 방식이 뭐냐? 사실 현금이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현물은 아무래도 정부가 이미 사전에 민간에 뭐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행정 쪽에 있게 되죠.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신다면 그냥 대출이나 투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현물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계를 사세요 하고 특정 기계를 딱 결정해서 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돈을 1억 원 대출해 드릴 테니까 어디 투자하세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냥 현금을 대출받거나 투자받아서 내가 결정을 집행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자율성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거고 그럴 때 가불관계가 덜 형성되죠. 기계를 지급받게 되면 어떤 기계를 사달라는 것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불관계가 형성되죠. 큰 틀에서 보면은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이야기하자면 기본소득제는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개인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할 겁니다. 개인에게 더 큰 구매력이 갈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더 많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다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 개인들이 사실은 재무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생계에 부담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만 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이제 꼭 돈 버는 일 말고 다른 일도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꼭 반드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 시민들이 조금 더 커진 구매력과 조금 더 커진 결정력을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데, 신뢰를 키우는데, 환경 문제 해결하는데, 인권을 신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혹해야 되는 거죠. 이 시장으로 끌어들이도록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가 잘 같이 가면 개인들에게는 좀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사회적 경제, 비영리 섹터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사업 기회, 특히 이게 정부를 설득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민을 설득해서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제품을 사게 만들고 또 기부를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근간에는 학습과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투표소에서의 민주주의만 생각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학습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시민 개인이 역량이 커져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조금 커진 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토론하고 이런 이제 학습이 계속 늘상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보장된 소득으로 자유와 안정감을 얻고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주고 민주주의 역량을 학습으로 익히고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 가는데 기본소득과 사회적 가치가 잘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노동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노동이란 건 사실은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세 개로 사실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노동입니다. 말 그대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을 지어야 하죠. 그럼 밥을 짓는 일이란 건 누군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넓혀서 얘기하면 현대사회라면 우린 자동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동차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노동이에요. 돈을 받고 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임금 노동이 일어나는 거죠. 종속 노동이고요. 돈 받고 계약을 맺고 가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기업은 인류에 필요한 뭔가를 열심히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고요. 그게 노동이다. 근데 그거 말고 두 가지 카테고리가 더 있다. 우리 흔히 노동이라고 하면 이것만 생각하는데 두 번째 카테고리는 작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작업. 작업이란 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일입니다. 그 가치가 꼭 거창한 추상적인 가치는 아니라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책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무를 갖다가 내가 책상을 두드려 만드는 거예요. 나는 책상을 이렇게 깎아서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 가치 있다. 이게 내가 나름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나무가 책상으로 변했으니까 변화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작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실현하는 일이죠.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도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더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건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변화 활동입니다. 정치 활동이나 시민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이었어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일이다, 노동이다. 노동을 더 이상 옛날처럼 돈 받고 억지로 해주는 일로 생각하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의 사회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점점 더 일자리가 아닌 것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동화가 빠르게 자율주행차가 되고 공장은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이죠. 변호사도 의사도 사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세상이 됐을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일자리가 아닌 것들이 충분히 일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우리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자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예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의 내용에 딱 부합하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환경,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활동하는 일, 얼마나 이게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일자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걸. 그런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정의에 부합하죠. 미래엔 그렇게 될 텐데 그 전제가 사실은 그 보상이고 그 보상이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람들이 재무적 가치가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을 좀 더 기꺼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보상이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이용을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코끼리와 벼룩의 시대가 될 거라고 훌륭하게 얘기를 비유해서 했던 사람이 찰스 핸디라는 영국의 철학자인데요. 경영학도 했고 철학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플랫폼 시대가 오면은 플랫폼 위에서 뛰어다니는 벼룩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만 플랫폼은 꼭 코끼리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플랫폼 경제 시대를 딱 예측한 거죠. 사실 정부도 그런 플랫폼 역할을 또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했던 게 1980년이었습니다. 40년 전. 미래는 항상 이렇게 너무 빨리 오거나 너무 천천히 오거나 잘못된 순서로 오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 걸음 딱 나가서 예컨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본소득 사회 같은 사회가 오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산자들이,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억지로 일하다가 일은 딱 끝내자마자 그냥 은퇴하고 놀아야 하고, 배우는 거는 19살에 다 끝나고 또는 25살에 다 끝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일하면서 동시에 놀고 배우고 하는 시간을 평생 동안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 감소 시대에도 대응하고 소득 불평등도 막고 소비 여력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회를 앞당기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 영역은 그런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기부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부가 조금 이상했잖아요. 받지 않으면 기부라고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진짜로 좀 괜찮은 소비를 하는 거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안 받지 말고 그거 가지고 어디 생협에 가가지고 물건을 100만 원어치 산다거나 이런 거를 한번 딱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뭐 친환경 제품을 어디 가서 이렇게 에너지 소비 안 하는 제품을 하나 산다거나. 그래서 저는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전략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아직. 근데 말씀하신 게 꽤 유효하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조금 작업을 잘 해서 캠페인을 했으면 싶었던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퍼뜨리고, 그게 이렇게 사회적 경제로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 분배자 역할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전통적 사회복지 영역은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구빈 활동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하고 관련된 활동은 훨씬 늘어나야겠죠. 커뮤니티 활동, 사람들이 커뮤니티 활동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커뮤니티 활동으로 끌어내는 작업이라든지, 또 뭐 전통적인 시민사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단체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자리 패러다임이 약간 바뀔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인데, 지금까지 그 일자리를 사실은 일자리 제공하는 걸로 그냥 생각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쪽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득 때문에 일하러 오는 분이 아니고 다른 동기로 오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그런 환경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품 시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고, 작은 국가가 될 가능성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시민들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화폐가 시민들한테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리기도 했고요.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소비는 누구를 위한 소비인가, 무엇을 위한 소비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그 소비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들렸는데 이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가 대표님의 말씀과 어떻게 네.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되게 오래 얘기한 거를 굉장히 짧게 잘 정리를 하시네요. 그게 정당성 논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죠. 그 기본소득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제 기능에 이렇게 기능을 주로 보는 거예요. 일자리 없는 시대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면은 일자리 없는 시대라 문제가 왔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 기능으로 기본소득제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불평등 문제 해법이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에 대한 기능으로 본 거고, 기능으로 보는 한 덩어리가 있는데 또 한 덩어리는 기능이 아니라 어떤 당위로 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는 당위에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많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의 어떤 기능을 대변해요? 그건 뭐냐면 소득분배, 소득재분배 기능이죠.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능이죠. 그리고 뭐 고용보험도 기본소득제의 어떤 기능을 대변해요? 그건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책, 그 기능을 대변하죠. 다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하나하나는 다 원래 이 당위는 충족을 못 시킵니다. 당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거죠. 모든 사람 평등하고 그 평등한 모든 개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의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더 좋다. 클수록 평등성이 더 커진다. 균질한 권리가 이렇게 있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투표권처럼 균질한 똑같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생각해 보면 이제 기본소득제가 굉장히 중요한, 뭐 중요하다기보다 순수한 답이지 어떻게 보면. 황금성 있는 화폐를 딱 지급해서 그만큼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안심소득제는 선별급여니까 반대하고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이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겐 좋은 제도고 그런 면에서는 지지하지만 가입 안 한 사람들을 국민으로 안 보는 문제가 있는, 전 국민인데 취업자 아닌 사람이나 취업 의도 없는 사람 국민 아니게 보는, 그게 이제 근대 사회 논리거든요. 노동자를 국민으로 보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민주주의고 이제 딸린 식구들은 이제 피부양자로 이렇게 좀 부수적인 존재로 보는 게 이제 근대 사회 민주주의인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인들의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그걸로는 이게 기본소득의 원취지는 충족을 못 시키죠. 고용보험 전 국민화 하는 거 가지고는. 그런 정도고 또 어떤 대안이 있죠? 그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복지 강화론. 복지, 서비스 강화론 배치되질 않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서비스 강화론에서는 서비스의 균질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편성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